안녕하세요. 새내기알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 동맥경화 발생 메커니즘을 알아봅니다. 지난 영상은 현대의학 견해를 중심으로 동맥경화 발생 메커니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내용에 활성산소 메커니즘과 맨발 걷기를 집어넣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맥경화를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맨발 걷기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동맥경화 메커니즘을 간단히 요약하고 이어나가겠습니다. 현대의학은 동맥경화 발생을 위험인자와 발생 메커니즘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로 현대의학은 6개의 항목을 핵심적인 요소로 꼽습니다. 핵심적인 요소란 직접 관련하는 인자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그리고 염증과 노화입니다. 이 중에서 염증과 노화는 환경 요인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4개는 개인의 의지로 관리할 수 있는 핵심 관리 요소로 분류합니다. 이 밖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도 꽤 많이 있는데 설명하는 의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시나리오는 어림잡아 4가지 정도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4번째 시나리오만 들러보고 가겠습니다. 혈관 내피에 염증이 생겨 손상이 시작됩니다. 이 손상된 곳을 높은 혈압이 뜯어내면서 상처가 커집니다. LDL이 산화되어 혈관 상처에 쌓입니다. 어떤 분들은 LDL이 상처에 쌓이고 이 LDL을 활성산소가 산화시킨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큰 포식세포, 즉 대식세포가 산화된 LDL을 나쁜 물질로 생각해 잡아먹습니다. LDL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큰 포식세포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 쌓이기 시작합니다. 콜레스테롤로 가득 찬 큰 포식세포를 거품세포라고도 하고 염증세포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칼슘 같은 다른 물질들이 엉켜 죽처럼 되면서 경화반을 만듭니다. 죽상동맥경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브리타니커 백과사전에 들어있는 죽상동맥경화증 그림입니다. 왼쪽이 정상동맥이고 오른쪽이 죽상경화반이 생긴 동맥입니다. 경화반에 들어있는 성분 거의가 LDL 콜레스테롤과 거품세포이고 경화반이 생긴 곳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된 곳이며 내피세포가 손상된 곳이 대체로 혈관이 갈라지거나 굽이치거나 좁아지는 곳, 즉 혈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점이라는 사실에서 앞서 설명한 메커니즘은 일반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에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피세포에 생긴 염증과 LDL 산화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이제 주류 의학계에서 빠뜨리고 있는 활성산소와 산화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동맥경화가 생기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세포를 산화시킵니다. 산화입니다. 손상이 아니고요.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 활동을 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혈관 내피세포는 산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내피세포가 산화되었다 라는 말은 내피세포가 활성산소 종, 즉 라디칼이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산화된 내피세포가 제때 환원되지 못하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즉 염증이 되거나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2개 나오는데요. 바로 활성산소 종이라는 말과 환원이라는 말입니다.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내피세포 염증을 원인물을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로 생각합니다. 산화된 내피세포가 제때 환원되지 못하면 손상되어 염증이 되거나 암세포가 됩니다. 환원이라는 말은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얻거나 뺏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큰 포식세포가 손상된 내피세포를 잡아먹으러 옵니다. 내피세포가 곧바로 재생되지 못하면 이곳에 흠이 생깁니다. 활성산소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혈압의 압력이 더해지면 상처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활성산소가 LDL을 공격해 산화시키면
산화 LDL은 활성산소총, 즉 또 다른 활성산소가 되어 피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이게 내피세포 상처를 뚫고 들어갑니다. 산화 LDL 냄새를 맡은 큰 포식세포가 몰려들면서 이곳은 전쟁터가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나왔는데 산화된 LDL이나 산화된 내피세포가 라디칼, 즉 활성산소총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전자를 잃으면, 즉 산화되면 라디칼이 됩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이라면 이 설명을 제가 얼마나 공들여서 많이 했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라디칼은 근처의 물질을 공격해 전자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된 LDL이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해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 LDL을 큰 포식세포가 잡아먹으려 달려드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큰 포식세포가 산화된 LDL을 잡아먹고 염증세포인 거품세포가 된 다음 정상 경로를 따라 배출되지 못하고 죽으면 이것이 쌓이게 되고 여기에 칼슘과 또 다른 이물질이 뭉쳐 쌓이면 플라크가 됩니다. 플라크가 내피세포를 뚫고 삐져나오면 이제 바야흐로 죽상경화반이 실체를 드러냅니다. 여기에 혈소판이 붙어 혈전을 만들기도 하고 이 혈전이 색전이 되어 날아가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노화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최초의 활성산소는 수산화 라디칼입니다. 수산화 라디칼은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1개로 구성된 물질입니다.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대개 과산화수소나 물이 쪼개지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수산화 라디칼은 쌍이 아닌 홀 전자를 갖고 있어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아무 물질이나 공격해 전자를 빼앗아 채우려 하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이렇게 전자 궤도에 쌍이 아닌 홀전자를 가진 물질을 라디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산화 라디칼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 라디칼 연쇄 반응이 일어나 세포 손상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이 활성산소를 환원시켜 라디칼 반응을 막아야 합니다. 라디칼 연쇄 반응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최초의 활성산소인 수산화 라디칼이 A 물질을 공격해 전자를 빼앗습니다. 그러면 수산화 라디칼은 환원되어 물리되고 A는 A 라디칼이 됩니다. A 라디칼이 B 물질을 공격해 전자를 빼앗으면 A 라디칼은 환원되어 원래의 A로 되돌아가고 B는 B 라디칼이 됩니다. 다시 B 라디칼이 C 물질을 공격해 전자를 빼앗으면 B 라디칼은 환원되어 원래의 B로 되돌아가고 C는 C 라디칼이 됩니다. 이러한 반응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전자를 뺏긴 물질이 우연히 항산화 물질이면 라디칼 반응은 끝납니다. 이 내용을 활성산소와 내피세포 그리고 LDL로 바꿔놓고 생각해도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활성산소가 내피세포를 공격하고 산화된 내피세포가 LDL을 공격하고 산화된 LDL이 다시 내피세포를 공격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산화 라디칼은 세포당 대략 초당 50개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포는 최소 하루 약 400만 번의 활성산소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라디칼 물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공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피세포가 산화되면 지나가던 피 속에 있는 LDL을 공격해 LDL을 산화시키고 스스로는 환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화된 LDL이 내피세포를 공격해 산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세포당 초당 평균 약 50개의 수산화 라디칼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혈관 속은 활성산소와 우리 몸 항산화 시스템의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피해를 거의 받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 항산화 기능이 약해지면 활성산소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늙어가는 것, 즉 노화이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노화를 동맥경화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염증과 노화라고 쓰고 활성산소라고 읽으면 틀리지 않습니다. 활성산소 메커니즘을 집어넣어서 죽상경화 메커니즘을 다시 보면 죽상경화의 근본 원인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이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즉, 활성산소만 제대로 막아내면 동맥경화는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범인 LDL을 산화시키는 것도 활성산소입니다. 따라서 항산화가 동맥경화 예방과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아주는 첫 단추이자 마지막 단추입니다. 그러나 활성산소를 막는 현실적인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노화를 환경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동맥경화 메커니즘과 맨발 걷기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죽상동맥경화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맨발 걷기의 항산화 메커니즘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의 항산화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유사과학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 특히 어싱의 메커니즘은 중학교 수준의 물리학으로 설명이 됩니다. 어싱의 항산화 메커니즘의 핵심은 생화학적으로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많은 경우에 양전환을 갖는 정전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몸속에 생긴 정전기입니다. 몸속의 정전기는 우리 몸이 땅과 연결되면 전류가 발생해 방전됩니다. 그렇게 전기가 방전되는 것이 몸의 입장에서는 항산화 현상, 즉 산화된 물질이 전자를 받아 환원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제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는 내피세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활성산소가 내피세포를 공격해서 내피세포가 활성산소 종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산화되었을 때 맨발 걷기를 하고 있었다면 바로 다이전자가 튀어올라 산화된 내피세포를 환원시켜 줍니다. 활성산소가 LDL을 산화시킬 때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맨발 걷기 중이었다면 산화된 LDL을 땅속에서 올라온 자유전자가 곧바로 환원시켜 줄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동맥경화 발생 메커니즘을 보면 가장 열사가 되는 과정은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염증이 생기는 것과 LDL 산화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막으면 동맥경화가 생기거나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맨발 걷기만 하면 동맥경화 안 걸리고 깨끗한 혈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24시간 내내 평생을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싱의 항산화 효과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싱의 항산화 작용은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발이 땅에 닿고 있는 동안에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맨발 걷기를 하지 않는 시간에 항산화 대책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근 저는 멜라토닌을 공부하면서 멜라토닌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멜라토닌의 항산화 기능을 소개했던 이 영상 시리즈에서 맨발 걷기가 멜라토닌 분비를 많이 늘려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맨발 걷기를 하면 잠자는 시간 동안 항산화가 해결되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부작용은 이런 부작용을 말합니다. 즉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작용이란 뜻이죠.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잠자지 않는 낮 시간에 항산화 대책만 세우면 됩니다. 저는 비타민C 물을 만들어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루틴이 비타민C 물을 만드는 겁니다. 300cc 정도의 물병에 3g짜리 가루 비타민C를 넣고 잘 흔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책상 위에 놓고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마십니다. 비타민C는 혈액 속에서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동맥경화 발생 메커니즘을 공부하면서 이분들이 말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활성산소와 동맥경화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활성산소를 집어넣어서 동맥경화 발생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동맥경화는 활성산소만 제대로 막으면 나빠지는 것을 상당히 막을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맨발로 땅을 밟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방식으로 활성산소를 막아주기 때문에 완벽한 항산화 시스템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귀하고 귀한 시간을 많이 써야 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공짜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으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위험 인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맨발 걷기와 관련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게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